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은기라고 하고요. 서양미술사를 전공하고 있고 현재 모건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영국의 세 여왕의 초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영국에는 아주 유명한 여왕이 세 분 계시죠. 엘리자베스 1세하고 빅토리아 여왕하고 엘리자베스 2세 현재의 여왕하고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여왕의 세 분이 계신데 특히 영국은 이 여자 여왕이 계실 때 아주 국가가 용성하고 나라가 강해지고 그런 번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그런 차별점이 있는데 그 영국이 어떻게 이 여왕의 시대를 겪었고 또 이 여왕의 시대 때 어떻게 초상화가 그려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는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시대의 얼굴이라고 하는 초상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회는 영국의 런던의 초상화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초상화 박물관에서 76점의 작품이 와서 전시 중입니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작품들이 와 있고 이 초상화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금 오늘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1세와 그중에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도 와 있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길까요? 네, 영국에는 이렇게 세 여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가운데가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2세. 근데 우리가 아마 엘리자베스 1세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버지인 헨리 8세가 또 유명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엘리자베스 2세는 현재의 여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빅토리아 여왕은 아마 우리 시대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19세기에 64년간이나 재위를 한 영국 여왕이에요. 19세기는 영국이 땅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식민 제국의 시대였죠. 그래서 영국이 가장 막강했을 때의 여왕입니다. 네. 이 세 여왕의 시기를 자세히 보면 엘리자베스 1세는 1533년에 나서 재위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했으니까 16세기 후반의 영국 여왕인데 이때 영국이 유럽 전체로 보면 어떤 섬나라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인 헨리 8세에서부터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 정말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은 이 19세기인데 19세기 후반, 중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민 제국을 이룩한 그런 시대이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1952년서부터 현재까지 최장수 여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9년째니까 내년이면 아마 70년째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왕의 초상화는 일반 왕의 초상화하고 굉장히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상화라고 하면 우선 실물을 닮아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초상화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물을 담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 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실제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화기애애 모습으로 찍기를 원하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죠. 이렇게 그 초상화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회화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 여왕의 경우에는 왕의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당시의 여성상에도 크게 어긋나지 말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는 지배라든지 권력, 힘 이런 것이 중요했던 거고 여성상은 사실 지금은 남녀 동등함을 굉장히 실현시키려고 애쓰는 시대이지만 바로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에게는 순결, 복종, 희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과 왕의 이미지를 어떻게 융합시켜서 보여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융화시켜서 자기 모습을 이미지를 만드느냐, 이미지 메이킹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느냐. 그것이 여왕에게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었습니다. 이 세 여왕을 제가 택한 이유는 16세기하고 19세기하고 20세기 후반하고 굉장히 그 여성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왕도 자기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성격이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셋을 하면은 좀 세 분을 하면 조금 더 차별이 쉽고 그 당시에 회화라든지 사진, 동영상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어떻게 이미지가 변하는지 그런 것을 잘 차별화시켜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우선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후반에 국가와 결혼한 처녀이자 어머니로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어머니 숭배 이미지인 거예요. 네. 엘리자베스 1세는 뭐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는 게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2007년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뭐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케이트 블랑셰라는 그 여자 배우가 아주 정말 엘리자베스 1세인 것처럼 정말 연기를 잘했죠. 근데 이 사진과 왼쪽에 있는 디칠리 초상화라고 하는 초상화를 비교하면 아마 현재에 있는 영화도 옛날의 의상을 굉장히 잘 고증해서 했구나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뭐 여왕한테 양쪽 어깨에 있는데 이렇게 날개가 있고 저 뒤에 무슨 이런 이렇게 무지개 같은 날개도 있고요. 이 가운데 몸통에 옷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뾰족하게 내려가 있고 치마가 이렇게 부풀려 있고 하얀 옷이고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그 디칠리 초상화라고 하는 이 초상화를 보시면 골든 에이지의 여주인공이 입은 옷이 이 디칠리 초상화를 모델로 했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차이가 많죠. 예를 들면 영화의 실물의 여자가 배우가 입은 옷은 정말 그냥 이 실물인 것 같지만 이 디칠리 초상화의 모습은 저 예쁘고 아름답긴 한데 이거 실제 사람인가?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몸통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어깨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그러면서 얼굴은 하얗고 굉장히 조그맣고 이게 치마가 굉장히 넓게 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것, 순결한 것, 또 아름다운 것 이런 것에 여성 이미지를 줬다면 굉장히 당당한 거
이런 모습에서는 왕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왕으로서의 당당함이라든지 아름다움, 순결함 이런 그 엘리자베스가 처녀인 처녀 국가와 영국과 결혼한 처녀 국가와 결혼한 처녀로서의 이미지를 만든 어떻게 보면 초상화로서는 매우 성공적인데 사실은 실제 같지 않은 숭배 이미지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은 그 당시의 남자 초상화나 다른 초상화하고 비교하면 참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은 다를까? 이런 느낌, 좀 의문점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는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죠. 아버지인 헨리 8세의 초상화인데 뭐 왕으로서 굉장히 당당하고 뭐 이렇게 크게 보이는 어깨가 굉장히 넓게 과장되고 이런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성으로 보이지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비해서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는 마치 무슨 천상의 사람처럼 뭐 하얀 공작새처럼 뭐 이렇게 보이는 신비화한 그런 이미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초상은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인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인데 그 메리 블러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피에 메리라고 하는 그 언니예요. 근데 여기 메리 여왕의 초상을 봐도 그냥 고집스러워 보이는 여왕이지만 매우 그냥 현실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 더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칼 5세라고 하는 그 황제의 거의 뭐 유럽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근데 이 뭐 영국에 비하면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더 큰 막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왕이지만 이 사람이 그린 초상화를 보면 기마상은 로마 황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왕들의 초상화로 기마상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미화시켰지만 그래도 그냥 기사 같고 장군 같은 이런 이미지이지만 숭배 이미지는 아니다. 그런데 비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이렇게 숭배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튜더 왕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헨리 8세가 결혼을 6번이나 했죠. 그래서 부인이 6번이나 바뀌었고 또 그 과정에 가톨릭 세계에서 이 개신교로 넘어갈 때 다른 그 독일 북쪽이나 이런 데는 현재의 개신교의 그 세계로 갔지만 영국에서는 지금의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신교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헨리 8세가 그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그 가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성공회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결혼을 6번이나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데는 또 이 아들 계승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더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었는데 그 후손을 보면 에드워드 6세가 지위를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은 헨리 8세의 셋째 부인이에요. 제인 세이머라고 하는 셋째 부인의 아들인데 굉장히 어려서 왕위를 올라갔다가 5, 6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굉장히 병약해서.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죽자 그 다음에는 첫째 부인 캐서린의 딸을 하는 수 없이 여왕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 메리 1세도 왕위에 올라서 5, 6년밖에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영국의 그 튜더 왕조가 영화로 자꾸 더 만들어지고 그러는 이유는 굉장히 막장 드라마이고 뭐
뭐 권력만이 아니라 또 결혼, 섹스, 폭력 뭐 이것이 정말 드라마에서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여기 메리 1세는 여왕 마고라고 하는 메리 블러드라고 하는 그냥 이 메리 1세는 가톨릭으로 자기가 정권을 바꾸면서 종교를 바꾸면서 가톨릭 정책을 쓰는데 개신교인들을 뭐 거의 200~3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메리 블러드라고 하죠. 근데 이 메리가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받은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누구냐 하면은 둘째 부인인 앤 불린,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가 유명하죠. 근데 그 앤 불린의 딸인데 이 앤 불린은 헨리 8세가 매우 사랑해서 부인하고 이혼을 할 정도였는데 이 앤을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천일밖에 안 되는 3년이 안 되는 사이에 이 앤을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만 3세도 안 돼서 엄마가 처형당하고 정말 위기의 일생을 보낸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1세일 때는 굉장히 가톨릭인 척하고 또 다른 때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정말 그 정권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달린 그런 아주 힘든 시기에 자란, 성장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여왕이 되었는데 사실 여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자기 입지가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물론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자마자 그린 건 아니고 한참 지나서 튜더 왕조의 계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헨리 8세고 헨리 8세의 오른손 쪽, 그러니까 화면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메리 1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함께 있었던 시간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단지 튜더 왕조를 상징하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이제 초기 때서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이제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공주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자들한테는 그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의 초상화는요, 이 초상화를 중매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신하고 순결하고 이런 이미지를 그 여성들의 초상화에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초기에 이 초상화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는 여왕이 된 다음의 초상화인데 여기서도 뭐 왕 같은 어떤 위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아주 이렇게 순종적인 또 조신한 그런 그 여성 이미지가 더 많죠, 그죠? 예. 특히 여왕에게는 그 순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담비 털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의상의 어딘가에다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여왕의 모습하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아까 보신 디칠리 초상화를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그 느낌이 다른지 우리가 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조신한 그런 아가씨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른쪽은 아주 위엄이 있고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그 당당함을 지닌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모습은 금방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차츰차츰 이렇게 서서히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초상화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피닉스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번 전시회에 엘리자베스 1세를 나타내는 초상화로 런던에서 여기까지 온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터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이제 이 여왕의 초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이 초상을 이제 피닉스 초상화라고 하고 하는데 이 그 초상화를 그린 힐리아드라고 하는 화가는 이 당시에 1575년경에 왕실의 화가로서 초상화를 굉장히 여러 장 그렸어요. 그 중에 아주 이 그 피닉스 초상화하고 비슷한 펠리칸 초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을 그 비교해 보면 뭐 거의 이렇게 좌우 대칭적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접으면 일치될 것 같은 정도의 이렇게 좌우 대칭적으로 비슷한 초상화죠. 그죠? 방향만 다른. 그래서 이 여왕의 초상화를 굉장히 정형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시대의 얼굴이라는 초상화 전시회를 오전에 봤는데요. 이 그 오른쪽 초상화가 있는 곳에 굉장히 관람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보는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게 진주가 진짜 진주 같으냐. 어쩌면 이렇게 잘 그렸냐. 이런 그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 이 그 초상화의 디테일을 보면 뭐 어떤 진주라든지 담비라든지 그 장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그 물건 하나하나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다 튀는 듯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에는 여기 지금 요 가슴 가운데에는 가운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피닉스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아까 펠리칸 초상화의 한 가운데 있었던 펠리칸이라는 새예요. 예, 여왕의 의상에는 그 여왕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상징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의 경우에는 진주라든지 튜더 왕조를 상징하는 장미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이렇게 피닉스, 펠리칸 이런 것도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펠리칸은 왜 여왕한테 펠리칸을 넣느냐라고 하면 이 펠리칸은 새죠. 실제로 있는 새인데 새끼가 이렇게 좀 비틀비틀 그 시원치가 않고 죽어가면 자기 그 가슴을 엄마가 자기 가슴을 이렇게 쫀대요. 그래서 그 쫀 데서 오는 이렇게 피가 흘리면 그 피를 새끼한테 먹인대요. 그래서 그 새끼는 살리고 자기는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새끼를 위하여 헌신하는 어머니죠. 바로 여왕한테 펠리칸을 했다라는 것은 국민을 위하고 자기를 죽이는 헌신하는 엄마라는 뜻이죠. 예? 또 오른쪽에 있는 피닉스는 말 그대로 불사조인데 실제로 있는 새는 아니죠. 근데 영원하다. 죽으면 또 태어나 다시 살아나고 죽으면 또 다시 나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가진 새입니다. 상징적인 새죠. 그래서 이렇게 펠리칸, 피닉스 이런 것을 가슴에 새김으로 해서 이 여왕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의 실제를 그린다기보다 여왕이 어떠한 여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초상화에다가 점점 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초상화를 보면 왼쪽에 이제 피닉스 초상화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어쩌면 저렇게 잘 그렸냐. 라고 감탄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방식은 당시의 초상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초상화 방식은 오른쪽에 있는 단리 초상화라고 하는 이런 것 같은 방식이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초상화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보면 야 정말 진주가 어쩜 저렇게 섬세하냐, 옷 무늬 하나하나까지도 다 했구나, 이런 그 부분적인데 감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초상화 기법에서 굉장히 다른 방법의 초상화입니다. 이 두 개는, 두 점은. 예를 들면 오른쪽에 이제 단리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인물을 봤을 때 인물이 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고 고개를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으니까 고개를 약간 또 가운데로 이렇게 약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포즈이고, 또 여기에 명암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 뺨에 이쪽으로는 좀 더 그늘지게 한다라든지, 옷 몸통에서도 이쪽으로는 더 그늘진다든지, 이런 명암법과 비례를 살려서 이 인물의 실제감을 더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소위 좋은 그림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의 회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여기에도 여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왕의 오른손 쪽 이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무슨 장식물이 있죠. 그게 바로 튜더 왕조의 상징이에요. 또 여왕의 왕관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였는데 여왕의 왼손의 뒤쪽 좀 어두운 쪽에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왕이고 튜더 왕가이고 진주를 있는 거 보면 결혼을 안 했고 뭐 이런 그 상징물들이 다 있지만 이 상징물들이 더 눈에 튀지는 않죠. 상징물들이 이 사람의 실제감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물이 이 실제를 가리지는 않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이탈리아 전통,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한 사실적인, 그러면서도 약간 고전적인 이런 방식의 초상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피닉스 초상화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매우 좀 이상한 초상화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초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몸이 정면이죠, 그죠? 예. 몸이 정면이에요. 거기다가 얼굴은 약간 이렇게 틀었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정면이면서 얼굴을 약간 틀었다,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틀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목에서 얼굴이 중심에 있지 않죠. 그냥 얼굴이 중심에서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얼굴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목이 몸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는 초상화예요. 예?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린 이유는 가슴은 정면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얼굴을 정면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는 좀 틀렸지만 어떤 이미지로, 중심에 굳건한 왕의 이미지로, 숭배 이미지로는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상화의 기법이 매우 다른 초상화로 만들어간 것이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린 사람이 힐리아드라고 하는 영국 초상화가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좀 문화 후진국이었어요. 말하자면 유럽의 본토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회화 기법으로도 후진이었겠지만 이거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힐리아드 가 이제 여왕을 그릴 때 여왕이 모델을 샀는데, 이 모델을 쓸 때 보통 그 단리 초상화 같은 이런 전통적인 초상화의 경우에는 모델을 설 때 이렇게 실내에서 약간 몸을 이렇게 비키고 광선이 이렇게 사선에서 오는 광선을 많이 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얼굴에 명암이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는 그런 광선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원에 나가서 햇빛이 강한 때 정원에 나가서 딱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그런 그 모델 장소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딱 숭배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좋아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이 아까 좀 그런 회화나 문화적으로는 좀 후진국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이탈리아 화가인 페데리코 주카로라는 사람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초청한 사람은 왜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도 여왕의 애인이 나오죠. 더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더들리는 여왕의 연인으로 굉장히 실제로 오랜 기간 그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이 그 신분상 결혼은 하지 못하지만 연인 관계를 오래 했고 이 더들리가 결혼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더들리는 몰래 결혼을 했다고 할 정도랍니다. 근데 이 더들리가 이 페데리코 주카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화가죠. 이 사람을 초청해서는 여왕의 그림하고 자기를 그리게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여왕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더들리를 그린 것인데 이 그 왼쪽의 여왕의 모습을 보면 그 여왕의 그 전신상의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 뭐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지금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강아지가 있고 그 아래 담비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그 기둥은 그러니까 fortitud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굳건함, 강함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왕의 그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고 또 이 강아지도 충성을 상징해서 많이 그 사용했고 또 단비는 그 순결의 의미로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다 엘리자베스 1세의 상징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상 스케치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이것을 그림으로 전신상 그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신상 그림은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렸는데 남아있지 않은 건지 안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단리 조상화를 이 주카로가 그린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그린 그림들이 다 피닉스 조상화처럼 더 평면적이고 이 물건들에 집착한 이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단리 조상화가 아주 예외적인 조상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것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처음에 여왕의 조상화는 이 상반된 두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그거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이걸 만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여왕의 결혼 문제는 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때서부터 결혼 문제는 정말 큰 이슈였어요. 뭐 우선 후계자를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그 결혼을 위해서 국가 간의 혼담이 굉장히 여러 번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더들리하고 그런 연인 관계였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거는 그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또 여왕의 결혼은 개인의 결혼이 아니고 국가 간의 결혼에서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외국의 외국의 왕가하고 결혼함으로 해서 그 세력을 넓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번 혼담이 있었지만 프랑스 앙주가의 그 공작인 프란시스하고의 그 혼담이 그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당시에 이 공작 프란시스는 24살이고 여왕은 45살이었대요. 근데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9년에 그 추미론에서 반대하고 여왕도 마지막에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글을 쓰면서 이렇게 여왕이 결혼하지 않기로 한 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개인적으로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남편인 아버지인 헨리 8세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또 자기 언니인 메리 1세도 스페인의 필립 2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 자궁관계에 병을 얻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추측도 해보고 또 추미론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여왕은 처녀 여왕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1세의 체초상화라고 하는 초상화인데 이 체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야채 씻고 물 내리는 그런 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왕이 왼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체예요. 뭐 여왕이 체를 들 일은 없겠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여왕이 체를 들고 있는 모습일까 이런 것이 이제 의아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상징인 거죠. 이 체는 바로 로마 시대에 그 여신 중에 베스타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처녀여야지 됐대요. 사제들이. 근데 그 사제 중에 투치아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 투치아가 저 사람이 처녀가 아니다라는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함을 받게 되자 자기가 나 처녀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한가운데 흐르는 티베르 강물에 가서 이 체에다가 그 강물을 담아서 베스타 신전이 있는 언덕까지 가지고 갔는데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해요. 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처녀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일화이죠. 그래서 이 두치아가 처녀임을 증명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것을 이런 처녀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체예요. 네. 그래서 순결한 여왕이다라는 모습으로 체를 든 여왕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네. 여왕은 이제 권력도 있어야 됐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인 함대인 아르마다를 격퇴한 사건이 1588년에 그 일이 여왕한테는 매우 중요한 권력을 그러니까 확고하게 한 그런 중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지도에서 보다시피 왼쪽에 스페인하고 여기 오른쪽에 현재의 독일어권하고 그 로마 아래 나폴리 아래 시칠리 여기까지가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스페인 영토였어요. 네. 근데 그 결혼에 의해서 그 왕위를 다른 나라 왕위까지 다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한 게 바로 아르마다 그 함대로 침공을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에서 이제 출항을 해서 영국하고 프랑스 그 경계인 칼레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났는데 화살표가 보이시죠? 근데 그 부근에 틸부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틸부리에 있을 때 이제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가 갑옷을 입고 그 틸부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른쪽 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가서 그 연설을 했는데 연설은 물론 좀 길지만 그 중에 한 대목을 보면 나는 약한 여자이지만 영국 왕의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다. 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 그러니까 후퇴하지 말라. 앞으로만 가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강한 의지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기가 그 고양되어 가지고 이 그 스페인 함대를 격퇴했어요. 뭐 그 당시에 그 국력으로 보자면 스페인은 어마어마한 그
그 함대를 지니고 있었고 영국은 그거에 비하면은 뭐 그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배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 아니 스페인이 영국한테 지고 이제 퇴락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데 왔던 길로 돌아가지를 못할 정도로 못했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 지도에서 보시면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거기서 이제 지구 그 뒤로 못 갔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해서 저 스코틀랜드 쪽을 거쳐서 아일랜드 쪽으로 해서 되돌아해서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는 원래 것의 3분의 1도 못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스페인을 격퇴해서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 강하게 그때 입지를 굳혔어요. 그때 이게 초상화를 그린 것이 바로 아르마다 격퇴를 한 기념인 아르마다 초상화입니다. 네, 이 초상화는 참 보통의 초상화하고 다르게 이렇게 가로가 긴 모습으로 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피닉스 조상에서 본 것 같은 어떤 평면적인 거 이런 것이 더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몸은 자꾸 뭐 이렇게 옷을 부풀려 있다든지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든지 그러면서 아주 그 평면적인 장식성이 강한 이런 모습인데 그거 못지않게 매우 그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 시커먼데 배가 그 어두운 밤에 배가 막 그 퇴진하는데 격퇴당해가지고 가는데 막 그 바위에 부딪혀갖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화면의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밝은 데 있는 배들은 영국 배들로 아주 쾌청한 날씨에 순항하는 그 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영국 그 아르마다 함대를 격퇴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려놓고 그 아래 왼쪽에는 왕관을 그리고 또 제일 아래 이 여왕은 오른손으로 지구본을 들고 있죠. 근데 그 지구본에 이렇게 딛고 있는 데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예요. 바로 여기는 그 당시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한 해서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을 그 식민지화한 해입니다. 버지니아가 지금 미국의 동부에 이제 이름인데 버지니아가 뭐예요? 처녀죠. 버진. 그래서 바로 이 여왕을 기념한 이름으로 그 식민지의 첫 번째 식민지를 만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르마다 함대를 격퇴한 이후서부터 여왕의 숭배 이미지는 굉장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본 디칠리 초상화하고 이 그 아르마다를 비교하면은 오른쪽은 더 순백의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디칠리 초상에서 보면 화면의 왼쪽에 그 밝은 햇빛이 화면 왼쪽에 그 어두운 그 먹구름을 이렇게 지나치죠. 그죠? 물리치죠. 그러니까 영국 함대가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거하고 그 배만 안 그렸지 분위기는 똑같죠. 그죠? 네. 또 이 여왕이 딛고 있는 땅을 보면은 유럽이에요. 그죠? 예, 유럽의 지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마다 함대 이후에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더 만들어 가서 훨씬 더 숭배 이미지로 정착하는 것이 바로 이 디칠리 초상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왕이 이렇게 숭배 이미지로 더 강해지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옷, 이 그 엘리자베스는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하얀 옷을 굉장히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옷에 정말 빛이 이렇게 번쩍번쩍 나는 이런 후광과 무지개 같은 후광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리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행렬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와 결혼한 처녀 어머니다라는 이미지를 줬는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진주, 담비, 펠리칸 이런 것으로 처녀이자 어머니이자
우주, 영원함 이런 걸로 숭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처녀이며 동시에 어머니다. 금방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 마리아 신앙이죠. 근데 여기는 영국의 성공회이기 때문에 마리아 신앙이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신앙의 잉글랜드식 버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영국 국교라는 개신교로 전환하면서 교회에서 성처녀 마리아를 제거하고 궁정에 보석으로 장식한 엘리자베스 초상을 걸린 것이다 라고 한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낭섬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처녀 숭배를 빌어옴으로써 여성은 약하다는 선입견을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들이 숭배 이콘 같은 비현실적으로 그려진 것은 여왕 개인의 전략과 잉글랜드라는 애국적인 집단 무의식에 함께 작용한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국의 세 여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예. 빅토리아 여왕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이미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는 영국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통의 대명사, 뭐 빅토리아식 집, 뭐 빅토리아식 도덕관, 뭐 이런 식으로 빅토리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시대는 중산층의 가정 부인이었고 미망인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로 보면 사진이 발명된 시대입니다. 네. 이때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가 이렇게 많이 번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화면의 가운데쯤에 유럽의 위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지만 뭐 아프리카, 인도, 또 호주, 홍콩,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데 다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별명에 붙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때 인도가 완전히 식민지가 됐고 홍콩이 됐고 호주가 완전히 영국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장 많았을 때는 이렇게 거의 전 세계가 더 많은 붉은 영국식이 되었죠. 여왕이 즉위되었을 때는 왼쪽 같이 이렇게 유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아까 엘리자베스 1세를 그렇게 숭배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사진이 없었던 시대니까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그 빅토리아가 즉위했을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즉위 60주년 때는 더 이상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 사진으로 이 사람을 맡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숭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없는 때예요. 왼쪽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보시면 아마 사진하고 이렇게 유화로 그린 것하고 차이를 너무 잘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 여왕의 키는 뭐 한 1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뚝뚝했대요.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인데 왼쪽에서는 뭐 여신 같으죠, 그죠? 뭐 8등신이고 얼굴도 작고 목도 길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진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왼쪽에는 매우 이상화된 여왕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는 정치적으로는 제국지대이고 미디어로는 사진이 발명된 시대예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빅토리아의 이제 윈터 할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빅토리아의 가족인데 여기 보면 뭐 너무 미화돼 가지고 뭐 좀 실제 같진 않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섬세하게 신경 쓴 성공적인 그런 가족인 초상화입니다. 이제
그때도 남성 우위에 그 가족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왕이지만 남자를 조금 더 높게 그렸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더 높죠. 그리고 그렇지만 시선은 여왕이 화면 중심에 흰색으로 돼 있어서 시선은 더 여왕한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딸을 많이 낳고 아들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왕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다는 것은 후계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다른 여자 아이들, 딸들은 아기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빅토리아는 19살 때 결혼 전에 여왕에 등극을 한 다음, 즉위를 한 다음에 엘버트하고 결혼한 건 한 2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버트가 굉장히 그 보필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석판화는 그 가족의 그 여왕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그 사진인데 사실은 그 사진이 아니고 석판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판화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채색을 해서 그거를 많이 돌렸다고 그래요. 네, 여기도 보면 정말 여왕 같지가 않고 그냥 한 가정에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엄마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더 높게 가운데 있고 엄마 빅토리아는 여왕이지만 애들을 보고 있고 또 여자애들은 무슨 장난감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아들은 아빠 옆에 있고 그 유니언기를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설계를 잘한 그런 아무리 놀고 있는 캐주얼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신경 쓰고 가족의 남자하고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런 섬세한 고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본격화된 19세기 중엽에는 왕실을 소개하는데도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소풍을 가는 듯한 캐주얼한 모습이지만 뭐 이것을 정말 스냅 사진처럼 찍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인화해서 다 돌렸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로 보인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빅토리아하고 엘버트의 그 가족 사진이 굉장히 많이 유포를 했는데 빅토리아하고 엘버트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빅토리아가 결혼했을 때 19살이었는데 처음에는 재상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남편한테 의존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외국인이니까 처음에는 많이 견제를 받다가 영국의 그 공헌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기차를 놓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산업박람회를 아주 잘 유치를 잘 성공적으로 마친다라든지 이런 데서 신임을 얻어서 그 국가적으로도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가 아주 엘버트한테 많이 의존해서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이렇게 흑백, 그 당시에는 흑백 사진이었죠. 그래서 흑백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인화해서 그 위에다가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부부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는 때에 남편이 큰아들의 기숙학교에 그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고 그래갖고 이제 병이 악화돼서 얼마 안 있어갖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버트가 사망하고 나서 보낸 이 국가적으로 알린 이런 그 사진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제가 일부러 크기를 봤는데 여기 8.5하고 5.5면 이렇게 명암판 명암 크기예요. 명암 크기. 이렇게 명암 크기로
인쇄를 해서 인화를 해서 이걸 이렇게 돌린 국가로 알린 지금으로 말하면 TV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기 보면 가운데 빅토리아가 있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이제 엘버트의 사진이 있죠. 남편의 사진이 있고 그 위에 장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9명의 자녀가 있어요. 예, 결혼한 지 20년 사이에 이렇게 자녀를 9명이나 낳았다라는 것은 이게 참 금술도 좋은 것이지만 매우 그 여자로서는 뭐 20년 안에 9명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갖고 낳고 이렇게 매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여왕으로서 아주 힘든 그런 가정 생활과 국가 제국을 이끄는 그런 이중의 일을 다 한 그 여왕인데 이 그 빅토리아는 엘버트가 사망한 이후에 거의 3년 동안이나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여왕이 어디 있느냐 또는 뭐 국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저항을 하고 그래서 빅토리아의 인기가 아주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는 거의 그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처음 나타난 것이 그 이 엘버트의 조각상 여기 지금 조각상이 앞에 있죠. 조각상을 제막하던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 빅토리아의 사진은 혼자 있는 사진이 없어요. 다 남편의 초상 사진이든지 조각이든지 뭐 이런 가족하고 같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참 그 재상들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그 재상이 아이디어를 내서 빅토리아의 일기를 출판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기를 3번에 걸쳐서 출판을 했는데 결혼부터 47년, 그러니까 47년부터 남편 엘버트의 사망까지 그리고 좀 뜨어 있다가 엘버트 사망부터 20년까지 이렇게 3권을 연달아서 출판했는데 이 출판했을 때 일기를 출판했을 때 당시의 베스트셀러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예,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이 거의 수동 같은 여왕의 은거를 누가 탓하겠는가? 그녀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미망인이 이 놀라운 책에 담긴 것보다 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일기를 쓴 사람은 여왕이 아니었다. 평범한 부인이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선 영국 중상류 사회의 모범적인 가정을 보게 된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여왕은 대외적으로는 여왕이지만 여성으로는 평범한 중상층의 부인이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기를 출판한 다음에 인기가 아주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왕은 부재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은 대중한테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부재의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부재가 권력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어느 장관도 여왕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은 언제든지 자기의 사진은 이미지를 항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이고 남편의 사진이나 동상이나 자녀들과 있는 이렇게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예. 이 일기는 개인의 삶을 기록한 거고요. 사진은 사실을 기록한 거니까 이 둘은 둘 다 사실이에요. 그죠? 예. 사실 같이 작용을 했죠. 그렇지만 엄밀히 바라보면 과거의 일기를 통해서 현재의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진 매체를 통해서 픽션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왕이 남편이 죽은 지 40년을 더 여왕을 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애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이죠, 자기가. 예. 여왕은 자신을 공적인 삶에서 은퇴해서 엘버트라고 하는 한 남자의 미망인으로 판타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왕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여성은 지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좋은 여성이라면 우리는 이런 남성적인 일을 싫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을 관심을 가져선 할 때도 있다. 내가 그렇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여왕을 하면서 이런 자신의 갈등,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이렇게 미망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고 실제로 인도를 정복하면서 인도의 여황제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홍콩을 지배했고 이런 대외적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미망인의 이미지를 국내적으로는 만든 거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19세기의 여성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제인 에어, 인형의 집, 여자의 일생 이런 것이 다 이때 나왔더라고요. 제인 에어는 어떤 비천한 가정 출신이지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일로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간 여성의 독립성을 강조한 소설이고 인형의 집은 여자가 집안의 인형으로 있기 싫어서 뛰쳐나온 사람이고 또 여자의 일생은 보통의 여자한테 요구되는 이런 도덕적인 여성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했을 때 여자의 일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여성의 문제는 이렇게 다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을 때 사실 빅토리아는 반대의 정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순결, 복종, 희생, 미망인의 이미지로 자기가 나타내서 밖으로는 제국의 왕 역할을 했고 국내에서는 가정주부, 미망인 이미지를 가면서 이중적인 이미지로 자기를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위 60주년 기념 때 이 사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여왕은 이렇게 좌상, 키가 작아서 거의 다 좌상으로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좌상이고 또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여왕으로서의 막 이렇게 군림하는 것보다는 미망인의 이미지를 끝까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여왕을 한번 볼게요. 네. 세 번째 여왕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여왕입니다. 네. 예. 지금 오른쪽의 이미지가 지금 2, 3년 전의 이미지예요. 네.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1952년에 즉위했을 때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1년생이라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여왕의 모습이 정말 생생한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2세하고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네. 네, 이 여왕이 이렇게 아주 젊고 예쁘고 신선하고 이런 그 이미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젊었을 때 정말 실제로 2차 대전 때 군대도 갔었고 또 여왕의 순위 1번인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필립
하고 그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부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고 웃음도 아주 상쾌한 이런 모습이어서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더 인기 있었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는 그 자기 개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만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식민지를 하나씩 하나씩 내놓아야 했던 시대였어요. 그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다 내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도는 그 47년인가에 독립을 했고 또 뭐 홍콩도 내놓았고 그러니까 식민지를 하나씩 하나씩 내놔야 했던 시대고 또 사진하고 동영상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TV 매체 때문에 이걸 하나도 무슨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동시대적으로 이렇게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예술이 우위가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본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는 엘리자베스 1세나 또는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주문을 해서 어떤 그 궁에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정말 인사를 하든지 이렇게 정말 숭배 이미지죠. 그야말로. 그런데 비해서 지금은 여왕이 주문하지 않고 예술가가 그냥 그 여왕을 선택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왕실도 비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성 평등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래에 있었던 여왕의 이미지, 엘리자베스 1세처럼 이렇게 숭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없었고, 또 빅토리아 그 여왕처럼 어떤 중상층의 주부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뭐를 숨길 수가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엘리자베스 2세는 매우 그 이전의 여왕들하고 다른 시대였다. 그 이 다른 시대의 여왕은 어떻게 자신을 처신하고 어떻게 여왕을 그린 이미지들이 나왔나 하는 것이 이제 엘리자베스 2세 때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52년에 여왕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여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1960년하고 70년대에는 불황과 실업과 이 2차 대전 이후의 그 불황이 정말 그 힘들었어요. 이런 것과 함께 권위에 대한 저항 문화가 아주 정말 강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비틀즈 같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그런 저항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피 문화가 발달했죠. 그래서 뭐 저희 세대는 그 대학교 때 히피 문화가 아주 유행이었는데요. 이 히피 문화는 그냥 그 전통 권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판하는 그런 그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이매진이라는 그 존 레논의 노래를 많이 아시죠? 근데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봐도 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런 권위적인 거, 국가 이런 것이 오히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그 저항운동은 1963년에 소위 63운동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도 이게 학생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뭐 교수들의 권위에 반대하고 그래서 이 63운동 이후에 유럽과 미국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이전하고 이후가 정말 변화가 크지만 이때도 그 63운동 이전하고 이후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날 정도로 이때도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960년대, 70년대 이런 저항 운동이 바로 왕실로 이어진 거죠. 왕실이라는 거는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 전통과 권위를 거부하는 것에 왕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섹스 피스톨이라고 하는 이제 록 그룹인데 그 자켓 레코드 자켓 앨범의 겉에다가 이런 걸는데 이건 사실은 작품이에요. 근데 자켓 그 레코드 자켓 겉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영국 유년기를 넣고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를 놓고 그리고 보시면 저 눈도 이렇게 가리고 입도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눈에 있는 데다가는 하는 여왕 뭐 하느님 이 여왕을 구하소서 뭐 이 우리말로 뭐 여왕폐하 만세 이런 말이고 아래는 섹스 피스톨이라고 하는 자기네 록 그룹을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왕폐하 만세 그러면서 뭐 만세를 부르는 것 같으지만 사실은 비판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해서 그 당시에 BBC 같은 데서 이 섹스 피스톨의 노래를 금지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걸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여왕을 비판하고 왕실을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것을 금지했지만 나중에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 이 작품을 사들였어요. 그 레코드 자켓하고 이제 이 작품을. 그러니까 저항운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다시. 네. 이 작품은 이제 길버트와 조지라고 하는 그 두 남자가 하나의 작품을 하는 팀인데 이 사람의 여왕 주기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품은 지금 이게 그 콜라지 형식으로 그 작은 그림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 붙인 그림의 모습이 어느 거냐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왕이 즉위식이 있는 하는 곳이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사진이 바로 여왕의 즉위 사진인데 요것을 이게 그러면은 여왕의 즉위를 찬양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게 이 그림의 전체를 보면 십자가 형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왕 주기를 십자가에다 매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여왕을 왕실을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앤디 와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뭐 이 사람은 마릴린 먼로 뭐 이렇게 유명인들 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그 엘리자베스 2세도 했는데 이 여왕의 모습을 이렇게 그 실크 스크린으로 밀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여왕인 모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매우 뭐라 그럴까 몰개성하다고 할까 이렇게 또 아주 평면적이고 개성이 없고 그냥 매체로 그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 여왕의 그 일생 그 즉위가 69년째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아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이아나와의 그 여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한 부부죠. 네. 이 찰스는 참 옛날서부터 좀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찰스가 다이아나하고 결혼하면서 이 다이아나는 아주 그 패션 아이콘으로 그 등극을 했죠. 그래서 여왕이 1952년에 즉위할 때 아주 그 젊은 여성의 신선함을 이렇게 매력을 발산했듯이 그거를 고스란히 다이아나한테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는 미래의 왕비가 될 사람이니까
아주 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이 사람의 결혼식은 뭐 거의 전 세계 TV로 중계되면서 뭐 거의 한 8억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다이아나 왕세자비는 처음에 이렇게 아주 쉽게 분위기 좋은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잘 알다시피 다이아나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1999년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파리에서 이제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이 다이아나가 1995년에 인터뷰를 했어요. BBC하고. 근데 그 인터뷰 때 찰스하고 결혼할 때 우리는 3명이서 살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그 부인인 그 찰스의 부인인 그 사람하고 옛날에 애인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다이아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 생활 내내 3명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이아나 스스로도 찰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혼외 정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시키지 않고 끌어가려고 하다가 이 그 인터뷰 이후에 이혼을 허락을 해서 96년에 이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 97년에 이때 이게 파파라치들의 그 카메라를 피하느라고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때 누구랑 같이 있었던 거냐 하면은 이란의 백화점 재벌 2세였죠. 그러니까 참 영국 왕실 며느리가 다시 연애를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또 연애를 했으니 지금 만약에 전통적인 여성관이라고 하면 조금 참고 왕비가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이아나는 그런 것보다 왕비가 되기보다는 나는 개인의 행복을 찾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그 다이아나가 죽었을 때 이 그 궁전 앞에 어마어마한 꽃다발이 그래서 온 영국인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보다 이 다이아나의 인기가 훨씬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의 사람들이 다이아나를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빅토리아식의 도덕관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여성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은 다이아나를 더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애도의 물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왕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왕이. 그때 이제 재상이 몇 번이나 가서 다시 나가서 애도를 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못해서 여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왕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네. 이거는 한국의 김동유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미지예요. 저 왼쪽에 그 작품 사진을 보시면 2m 30 정도 되니까 엄청 큰 작품인데 이것이 전체 이미지는 여왕이지만 그 디테일에 이거는 이제 그 조그만 하나하나의 그 모습 안에는 다이아나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가 보면 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다이아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김동유라는 또 화가가 한국 분이신데 한국 화가인데 왜 엘리자베스 여왕을 생각할 때 왜 다이아나가 생각이 났을까? 남편이 필립도 아니고 그 평생 속썩인 찰스 태자도 아니고 왜 다이아나가 생각이 났을까? 이것이 바로 여왕과 다이아나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여자로서 그 전통적인 개념과 개혁과 이런 것을 상징하는 두 이미지, 두 어떤 이념, 여성상을 이야기하는데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동윤 선생님은 한국 분이지만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현대 작품들, 여왕은 이제 현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것 중에 왼쪽 화면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그 시대의 얼굴이라는 그 전시회에 엘리자베스 2세를 말하는 초상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사진을 찍은 크리스 레빈이라고 하는 그 작가는 이거를 사진 하나로 이렇게 커트 찍은 게 아니라 여왕이 모델을 2번 샀는데 그 모델을 2번 쓰는 사이에 1만 장의 그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1만 장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입체적인 그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그 매체의 작품을 한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1만 장의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장면, 순간을 작품으로 냈습니다. 근데 참 제목도 2개의 작품이 제목도 좋은 것 같아요. 왼쪽에는 평정, 오른쪽은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그 작품은 지금 여왕의 50주년을 기념한 전시회에 나왔었고요. 이 전시회에는 아까 얘기한 김동윤 선생님의 그 엘리자베스와 다이아나하고도 같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크리스 레빈의 전시 때 자기 얼굴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아까 오른쪽이 평정이고 왼쪽이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작품이죠. 네. 근데 이 작품을 2개를 그렇게 참 보면서 전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왼쪽에 눈을 뜨고 있는 이런 모습은 어떤 여왕이 감수해야 되는 어떤 인내, 결단, 수용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8초 사이에 깜빡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이렇게 쉬는 순간은 아마도 자기 개인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왼쪽은 공적인 왕이고 오른쪽은 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어떤 여왕의 공적인 여왕과 여왕의 개인을 대비시켜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왕은 이렇게 작품을 자기 자신을 현대 작품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수용을 했는데 이런 작품도 있어요. 이번 전시회에 그 자화상 작품이 있는 루시앵 프로이드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여왕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야, 여왕이 어떻다. 만약에 왕관이 없다고 하면 여왕인 줄 알았을까? 아니면 여왕을 어떻게 여왕을 저렇게 그렸을까? 라든지 또는 여왕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다르네. 여왕의 왼쪽은 눈 거풀을 이렇게 조금 아래로 한 데 비해서 눈을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탁 뜨고 있는 모습이네. 뭐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참 종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여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여기 23.5cm, 15.2cm라고 제가 크기를 보여줬는데요. 크기가 굉장히 쬐끔해요. 이런 A4 용지만 합니다. 대학 노트만한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데 문제는 이거를 그린 루시앵 프로이드라는 작가가 그린다는 거였어요.
이 루시앵 프로이드는 자기 자화상까지도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성기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왕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이 그 루시앵 프로이드는 할아버지가 시그먼트 프로이드예요. 그 정신분석을 시작한 시그먼트 프로이드고 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루시앵 프로이드의 그림을 보면 뭐 할아버지가 한 일을 그림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어떤 인간의 내면을 그냥 다 분석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 꿰뚫어보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 이런 루시앵 프로이드가 그림을 그린 여왕의 초상을 그린다고 하면 좀 겁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초상화를 주문한 건 왕실이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인 필립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왕은 아니다.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자기는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주문할 때 나 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고 그려도 좋다라고 화가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화가는 아니요, 나는 보고 그려야지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모델을 이렇게 여왕을 모델로 섰어요. 근데 이렇게 참 모델을 선 여왕하고 그 그림을 보면 여왕은 정말 참 선한 할머니 같은 모습인데 이 실제 그 초상화는 할머니이기보다는 아주 좀 다른 이미지죠. 이게 그래도 루시앵 프로이드는 그 많이 예의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에는 그 호크니 그 초상화를 그려줄 때인데 이 호크니가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시앵 프로이드예요. 근데 호크니가 자기 초상화를 위해서 모델을 쓰고 나서 나중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저 루시앵 프로이드는 그 화실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 더미야.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모습을 보면서 백정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런 것에 비하면 여왕한테는 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 여왕의 초상화가 공표가 됐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현대의 초상화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왕을 졸렬하게 나타냈으니까 저 화가를 높은 탑에 가둬야 한다라고 비난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의무에 대한 여왕의 강한 의지를 간파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스럽고 용감하고 진솔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통찰력 있는 여왕의 모습이다라고 또 평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여왕의 오른쪽하고 왼쪽이 굉장히 다른 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눈을 이렇게 내렸을 때는 어떤 인내와 고통과 이런 것을 그 느낌이 있고 눈을 이렇게 뜬 오른쪽을 보면 다시 정신 차리고 용감하게 있는 그런 여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보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이렇게 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결혼한 처녀, 국가와 결혼한 처녀 어머니 숭배라는 어떤 아이콘을 만든 것이라면 빅토리아 여왕은 사진이 있었던 시대였고 중산층 가정 부인의 이미지를 매우 여성으로서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국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가정부인 미망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관리했고 엘리자베스 2세는 예술의 시대에 여왕과 개인 사이를 이렇게 잘 오고 가면서 예술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전통적인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시대에 맞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여왕을 한 거의 이제 내년에는 70년을 맞이하는 그런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남자 왕과는 다른 어떤 국가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를 두 개를 다 잘 융합시켜서 국가도 통치를 하지만 개인의 여성 이미지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반된 이미지를 다 함께 가지고 있었던 운명이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왕의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